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임대사업자 내신 분 정말 많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임대사업자 내신 분도 상당수 있을 것이고, 제 메일이나 이 댓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요즘에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계속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어떤 제도가 이 국민으로 하여금 헷갈림을 유발을 하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에는 국민들입니다. 이 일목요연하게 가고 이 최소한 정권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정권 내에서도 계속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대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9.13 대책을 통해서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다 없어졌죠. 제가 지난 9.13 대책 영상, 브리핑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내실 필요가 없어진다.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를 해서 이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승에 대한 것도 또 지금 상한이 있는데 추가해서 규제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누가 과연 임대사업자를 낼까요? 지금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겠죠. 내가 임대료를 못 올리는 데미지를 받지만 대신에 이 양도세 중과라던가 이 종부세 제외라던가 이런 것들의 혜택이 있으니까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그런 혜택이 없으면 뭐하러 임대사업자를 냅니까? 내가 언제 집을 팔지도 모르는데 임대기간 의무 준수를 해야 되는데 4년에서 8년 이 긴 시간 동안 뭐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팔면 또 과태료까지 내야 되고 받았던 혜택도 다 토해내는데도 그런데도 혜택을 주니까 그 혜택 보고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정부는 장점이 뭡니까? 민간의 임대주택 활성화,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서 임대료를 컨트롤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하게 되고 서로 윈윈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겠죠. 근데 지금 와서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하나 내놓을 때마다 이제 그 강 건넜으니까 보따리 내놔라 뭐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표정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흡사 이 주택이 있으면 임대사업자를 안 내면 너네들은 범법자, 죄인이고 임대사업자를 내면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규칙을 지켜라. 뭐 주택이 여러 개면 무조건 죄인 취급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이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세입자 보호를 한다면서 벼랑 끝으로 더 밀어버린 김현미 장관. 정부가 지난 9.13 대책을 통해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을 이제 접어버린 데 이어서 여당이 임대주택 임대료 상승 규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민간 임대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낼 일이 전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이 김현미 장관이 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내놓는 정책들이 오히려 이 세입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밀어버리는 모양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던 일이 된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 깐깐해진 임대사업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과태료를 3배 더 물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 이에 부담을 느낀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공급을 주저하게 된다면 임대료가 치솟게 되고 세입자들의 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뭐 투기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모든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도 작용점과 부작용이 항상 공존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 다주택자의 순기능은 주택을 여러 개 있으니까 내가 살지도 않는데도 주택을 여러 개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주택은 임대를 대서
임대 수익률을 맞추게 되겠죠. 시세 차익이든 수익형이든 간에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목적에 의해서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더 구매를 하게 되고 이 많은 주택들이 임대 시장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임대 시장에.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집을 더 못 사게 만드는 상황이고 임대주택 사업자까지 혜택을 안 준다. 그럼 임대사업자 낼 일이 없죠. 그러면 주택을 더 사서 임대사업자를 낼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공급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의 규제 안에 있는 정말로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들의 수가 공급이 확실히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월세 시장은 굉장히 또 어지러워지고 전세가 폭등하고 이런 현상이 다시 빚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 전월세 상한을 피하는 이 주택들이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세입자들의 월세와 전세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강제로 억누르는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경쟁이 또 치열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게 집을 또 구하게 되는 거고요. 이 집주인의 편의를 위해서 집주인과 짜고 신고하는 계약서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실제 계약서와 다르게 작성하는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아직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은퇴한 분들에 대한 이 고령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는데 국민연금도 지금 바닥낸다고 그러죠. 이렇게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는데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퇴로를 막아버렸다는 강력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13 대책을 통해서 규제 지역 내에 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하고 새로 사들인 주택에 대해서 신규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닙니다. 신규로 새로 사들인 주택 9.13 이후의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혜택도 주지 않기로 했다. 자, 이렇게 대출 제한 그리고 신규 매입에 대해서는 혜택도 없애고 이 정도도 충분한데 여기에 추가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최초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고 지금 내가 임대가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임대사업자 내면서 올린 금액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 조건, 양도나 아니면 기간 이런 거를 위반을 하면 또 과태료를 3배, 지금 현행은 1,000만 원인데 요거를 3,000만 원 물리자 이거를 발의를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전세계약을 받았습니다. 요거를 그냥 임대사업자를 내면 최초 임대료로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사업자를 내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누가 임대료를 못 올리는데 임대사업자를 내겠습니까? 원래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중개소에서 쓰는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인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전세 살고 있는 예를 들어 19년에 임대사업자를 내야 된다고 하면 18년에 있는 계약분을 그대로 그냥 활용을 하자. 지금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럼 임대사업자를 낼 이유가 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최초 임대료로 본다면 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할 때 곧바로 임대료 5% 상한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당장은 세입자한테 좋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로 간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엔 또 임대사업자가 줄어들 것이고 등록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등록을 안 하게 되겠죠. 둘 중에 하나로 나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한 명은 임대사업자를 내실 거고 뭐 다른 한 명은 또 안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곧바로 임대료 5% 상한 기준을 적용받고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임대사업자 안 내니까 바로 임대료 폭증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임대사업자 임의로 양도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배가 늘어납니다.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는 겁니다. 이 중에 임대료 증액 기준을 어길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이 양도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기, 장기, 4년, 8년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족이 아프다거나 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 그럴 경우에 내는 돈이 현행은 1,000만 원인데 여기 1,000만 원만 끝이 아니라 기존에 혜택 받았던 부분도 토해내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1,000만 원 과태료거든요. 근데 이게 3,000만 원으로 증가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팔아야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것도 억울한데 3,000만 원을 내야 되는 이 부담감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임대사업자를 꼭 내야 되나? 이거 3,000만 원이면은 장난이 아닌데 이거 3,000만 원이면은 주택을 사는 의미 자체도 없어질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당장은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그리고 이 세입자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돌아갈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거 4년 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앞으로 지금 2018년이잖아요. 4년 뒤면 전세가 다시 폭등해 있습니다. 왜 4년이냐? 그때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시는 분들 이전 2017년부터 등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다시 나오는 시기가 딱 4년 정도 뒤입니다. 요 4년은 최대한이고 2,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서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지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단순하게 이 매물 줄어드는 것만 보고 가격이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월세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왜? 이렇게 투자 수요들을 억제를 하고 강제로 서울 집값을 잡고 이 청약시장까지 컨트롤 하려고 든다면 당연히 이 주택 매입을 하는데 주저하게 되겠죠. 뭐 가격은 더 안 올라가고 잡힐 수는 있으나 이 전월세 가격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투자 수요가 전세 수요로 대거 유입이 되면서 임대사업자 물량도 줄어들고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굉장히 다시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되려 세입자를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들면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사업자가 끝나는 시점에 가격대가 그동안 눌려왔던 가격대를 한 번에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고 전세 가격도 훨씬 더 임대사업자를 안 내신 분들은 많이 올렸을 거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줄고 가격이 올라가겠죠. 또 집주인들이 임차인을 골라서 자기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골라서 계약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집을 구하기 어려운 세입자가 이 집주인들과 짜고 신고하는 이중계약서가 또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 대출 규제, 신규 매입 이런 거 대책들 혜택들도 주지 않고 이런 것들 보시면 임대사업자 내실 필요가 이젠 전혀 없습니다. 신규 구입분에 한해서는.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좀 길게 보십시오. 제 방송을 좀 연령층이 있으신 분도 시청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동산 가격 상승기가 있으면 하락기가 오고요. 전월세 상승기가 있으면 또 하락기가 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갑니다. 하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규제도 완화, 억제, 완화, 억제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만 이것들이 다시 풀리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전세 가격이 이제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안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전월세 가격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몇몇 젊은 분들은 뭐 헛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령층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김영삼 정부 때도 전월세 가격 높았던 거 아실 겁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역효과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줘서 공급 물량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줘야 될 판에 이 공권력을 동원해 시장을 압박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이게 임대사업자를 범법자로 간주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임대 시장에 큰 혼선을 안겨줄 뿐. 자, 우리가 서민주거 안정을 하려면 공공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민간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민간의 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주고 임대 시장의 공급을 풀어줘야, 그래야 이 서민 주거 안정이 될 것인데, 이것들을 규제로 계속적으로 막는다면 혼선이 빚어질 거라는 거죠. 거기에 이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가 거의 월세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노후 대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 대책으로. 이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도 않은데 이 노후 대책을 하려고 임대사업자 되고 월세를 받는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당의 정책 추진으로 이 부분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은퇴자의 노후를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부정적인 대책만 내놓는 것은 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노후 안전 시스템까지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 한편 올해 7월 누적 기준 전국에서 개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의 수는 약 700만 채에 달한다. 지난달까지 임대사업 등록주택이 120만 채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전체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약 17%가 등록이 돼 있다. 이러면서 기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또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당장은 임대사업자와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또 전월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세입자가 불편해지고 임대사업자시고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다시 투자금 회수가 되는 그 시점이 다시 오게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파도는 왔다가 다시 나갑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